안녕하세요. 한국지리 2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교재 90페이지 10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파트인데 여기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자세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시계획 의미를 먼저 보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여러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근데 도시가 만들어지고서 시간이 지나면은 뭐 낙후 지역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뭐 도시 문제도 발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도로도 놓고 또 그리고 낙후된 공간들은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경관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급속한 도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을 완화하고 해소하고 난개발, 어지러운 개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 뭐 달동네나 뭐 이런 어떤 개발 또는 그린벨트를 뭐 침범하는 개발, 뭐 이런 무질서한 개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좀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런 도시 문제에서는 뭐 교통 문제도 있을 테고, 그죠? 교통 문제. 그리고 어떤 주택 문제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도시 미관, 경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70년대 도시계획법에 따라 용도 지역의 종류를 구분하고 용도를 구분했대요. 용도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상업용지, 여기는 주거용지, 여기는 뭐 공업용지 이렇게 토지에다가 그 용도를 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용도가 아니면은 그 토지를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요게 1971년에 개발 제한 구역이 이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되었다. 우리 개발 제한 구역 뭐라 그랬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치? 이걸 스프롤이라 해서 스프롤 방지를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했다. 주로 이제 대도시 주변에 이런 개발 제한 구역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이 뉴스에서 이슈가 된 게 서울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어디다 공급할 것인가. 그러면 일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여기다가 대규모 아파트 한 채 짓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올해 좀 이슈가 된 내용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를 좀 기억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개발 제한 구역은 1971년도에 이미 설정되기 시작했구나. 1980년대 도시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년 단위로 도시 기본 계획을 제도화했다.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90년대 이후 이때 이제 어떤 수도권이나 대도시, 서울 이런 데 집중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는 지역 간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것들 좀 기억해 주세요. 1990년부터는 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조금 초점을 두고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그럼 다시 말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그동안 발전된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수도권이라든지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이런 지역에 어떤 집중됐거든요. 집중. 결국은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요.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90년대부터 진행된 것이 균형 발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시대됐다.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최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과거에는 그러면은 이 도시 계획, 도시를 개발할 때 어떤 방식이었냐면 하향식이었어요. 정부가 정해놓고 지역 주민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개발해. 가령 1970년대에 울산이다 라면 울산에 작은 어촌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정부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든요. 이거는 하향식 개발인데 이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 이걸 상향식 개발이라고 해요. 뒤에서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과 변화. 서울 도시계획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60년에서 79년 기반시설 확충기이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종주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 안에 필요한 기초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라고 보면은 뭐 도로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뭐 상하수도, 뭐 전기,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항만, 뭐 철도, 뭐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 시기는 인구 급증에 따라 도시 기반 시설이 조성되었던 시기로 상하 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을 정비하였다. 주요 계획으로는 청계천, 복개 및 고가도로를 건설했다. 다시 지금 청계천을 복원했는데, 복개라는 것은 덮을 복자거든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하천을 어떻게 한 거야? 덮은 거예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 밑으로, 콘크리트 밑으로 하천이 흘러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또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고가 도로로. 그래서 이제 도시 내에 집중이 높다 보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청계천을 덮고 그 위에다 건물도 짓고 또 도로도 만들고 했던 거지. 또 여의도 종합개발 뭐 계획 등이 있다. 제2기 때 여의도의 대표적인 것이 여기거든요. 국회의사당이잖아, 그지?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년에서 2000년 도시성장기이다. 도시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거지. 인구 및 기반 시설을 포화에 대비하여 부도심을 개발했다. 과거에는 우리 서울의 도심은 종로나 중구잖아. 여기가 너무 과밀화되다 보니까는 부도심을 개발하게 되는 거지. 대표적인 부도심이 뭐 강남 이런 지역이 될 테겠죠. 그죠? 강남 또는 여의도, 영등포의 여의도 같은 데, 여의도, 뭐 청량리 뭐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뭐 신촌 이런 지역들이 여기 대표적인 부도심이다라고.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도심이 너무 과밀화되다 보니까는 그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부도심을 개발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각종 상하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서게 되겠죠. 교통시설 정비했다. 도로교통뿐만이 아니라 뭐 지하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해. 잠실지구, 잠실이 지금 강남 지역에서도 서초구에 있거든요. 이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어떤 주거 단지를 많이 조성을 해요. 난지 생태공원, 옛날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양적 성장 및 질적인 변화, 이런 질적인 변화에 뭐 어떤 도시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 뭐 질적 변화 중에서는 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환경 개선, 뭐 친환경 도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런 차원에서 청계천을 복원했다. 이게 덮었다 그랬잖아, 그지? 덮은 걸 다시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위에 있던 고가도로를 다 뜯어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 하천을 돌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하천이 바로 이제 사람들이 가서 여기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겠지. 대중교통 시스템을 좀 개선했다. 뭐 지하철 노선을 확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도시 고속화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여의도 종합개발지역이고, 두 번째 잠실. 여기 지금 88 올림픽 때 여기 종합운동장이거든요. 이런 경기장도 있지만 여기 주변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도 막 이렇게 막 같이 지어져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청계천을 복원했구나. 지금 본 내용들은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야.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것은 70년대에 개발제한구역, 71년도라 그랬죠. 90년대에 균형발전, 이렇게 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도시 재개발에 의해 도시 재개발 목적,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개발한다.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고층 건물이 별로 없었겠죠, 그죠? 이런 것을 재개발을 통해서 고층 빌딩을 짓고 고층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이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도시의 미관, 오래된 예전에 뭐 가령 달동네 같은 것도 있잖아. 달동네. 각종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지역들.
90년대까지 달동네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서울에도. 그러니까 미관이 굉장히 조금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냐면은 1960년, 70년대에 또는 80년대까지 이촌향도에 의해서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고 싶지만은 그 주택 가격은 좀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값이 저렴한 곳 또는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는 무질서하게 이런 지역에 판자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 거야. 근데 그런 환경들을 음, 밀어내고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상업,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필요성, 급속한 도시화로 기반 시설이 부족했다.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여들다 보니까는 불량 주택 문제, 아까 말한 이런 달동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소득 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어떤 요구.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민의 어떤 1인당 GDP 이런 소득이 크게 향상되면서 좀 더 넓고 깨끗하고 이런 집을 원하게 됐겠죠. 그죠? 그런 원하는 것에 어,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는 어, 쾌적한 어떤 대규모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보급 증가로 도로 및 주차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자동차가 한 80년대만 해도 거의 자동차가 개인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대부분 자동차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도로도 확충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게 됐겠지. 과거에는 집이 있어도 주차할 공간이 필요 없었겠지. 자동차가 없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겠지. 업무용 빌딩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업무 기능이 필요한 대규모의 어떤 고층의 빌딩 이런 것들도 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도시 재개발의 방법.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주로 출제하지는 않고 모의고사에서는 간혹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중간고사 정도에서는 출제될 수 있다라고서 좀 보고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철거 재개발, 기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서 새로운 시설물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완전히 철거하는 거예요. 완전 재개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주민의 낮은 재정 착률, 자원 낭비의 문제점이 있다. 원주민이 재정착, 그 지역에 재정착하는 어떤 비율이 낮은 이유는 철거를 하게 되는 이런 지역들은 보통 달동네 같은 경우거든. 근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저렴한 월세,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살고 있는. 근데 재개발되면은 아무 주거 환경이 쾌적한 또 널찍하고 큰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물론 이들에게 우선권도 주고 어느 정도 지원도 있지만은 이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뭐 10억이 넘어가고 수억 원씩 하고 비싼 아파트가 20억도 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착할 수 없다라는 거지. 결국은 저렴하게 월세로 막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내면서 버티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죠. 거의 한 80% 이상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이 지역을 떠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 낭비, 쓸만한 것들도 다 그냥 밀어내고서 아파트를 짓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원 낭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보존 재개발, 역사 문화적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역사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밀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지역의 환경 악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 환경은 지저분하고 좀 열악해. 그런 것들만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존해 가면서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고 그 외의 주변 환경들을 조금 재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다음 수복 재개발. 보통 A와 B를 이렇게 놓고서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내거든요. A와 B의 상대적 특징. 수복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는 거예요. 쓸만한 것들은 쓰겠다라는 거지, 그치? 필요한 부분만, 열악한 부분, 이런 데만 수리하고 개조해서 보완하는 개발을 수복 재개발이라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한번 좀 보면,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게 달동네가 나오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해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열악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도시개발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백사마을이라고 서울에 나오면 마지막 달동네가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철거 재개발이에요. 다 철거하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에 있는 난곡동 재개발이거든요. 굉장히 전선도 복잡하고 집이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이런 집들이 뭐 비가 새는지 막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막 씌워놨죠, 그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철거 재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철거 재개발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개발 전에 여기에 오래된 이렇게 집들이 주거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이렇게 좀 바뀐 거죠, 그죠?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자기 집도 아니야. 저렴한 월세를 주고 살아갔는데 이 아파트로 뭐 우선 분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줘도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돼서 이 지역에서 내몰리는, 떠나게 되는, 정착할 수 없는 이 과거의 어떤 공동체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수복 재개발이야. 지금 왼쪽에 보니까는 한양에 도성이 있어요. 이게 성이야, 성. 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잖아. 뭐 이런 지역들을 여기 주변에 이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곳만 개발하고 전체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보존 재개발이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요거는 수복 재개발이거든요. 이게 부산의 감천동이라는 곳이야. 집들이 어때요? 이거 레고 마을이라고 불리우거든. 레고 마을이라고. 집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한 집이. 그런데 여기는 다 밀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건물도 그대로 두고서 여기가 되게 막 물도 새고 허름한 집이었어. 살짝 고친 거죠. 이렇게 살짝 고친 거예요. 이것들은 수복 재개발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좀 독특하잖아요. 풍경 자체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엄청 열악한 어떤 대규모의 판자촌 이런 것들이 있던 곳이거든. 이런 곳들을 부분적으로 고쳐가면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 이런 개발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도시 재개발의 유형, 도심을 재개발하면 도심 재개발, 주거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주거지 재개발, 산업지역, 공업지역이겠지, 그지? 이런 것들 재개발들이 있는데, 도심은 봤더니 도심의 규모 확대로 도시가 더 커지면 도시권이 확대되면서 대도시권이 확대되면서 도심의 규모 역시도 커질 수 있겠지, 그지? 주택이나 노후시설 등이 입지한 지역을 여기가 도심이었어. 도심 바깥에 여기 뭐 주택도 있었고 뭐 제조업도 있었어. 근데 도심이 더 커져. 도심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바깥 지역을 밀어내고 여기에 고층 빌딩이나 막 이런 것들이 지어질 수 있겠지. 도심이 더 이렇게 커진 거죠. 도심이다 보니까 상업 업무 기능이 많겠지, 그지? 개발, 영향, 고층 건물 입지로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토지 이용,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고층 빌딩이 많다는 거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공공주차장도 개발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교통 문제 완화 뭐 이런 것들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지 재개발, 노후 주거 직역, 달동네 같은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게 된다.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이 주로 이렇게 철거 재개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봤던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들 이런 지역을 싹 밀어내고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노후 주거지역이 감소하겠지. 그러면 산업지역 도시 내의 노후 산업단지 서울에 가면은 가령 성동구에 성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오래된 뭐 이런 산업단지 그리고 과거에 영등포나 구로나 금천구나 오래된 산업단지가 있었어요. 또는 오래된 재래시장 이런 데를 어떻게 새롭게 좀 이렇게 깨끗하게 시설을 개선하고 아파트형 어떤 공장이라든지 재래시장 노량진의 재래시장도 싹 깨끗하게 다시 또 이렇게 시설을 개선했거든요. 이런 것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 재개발의 긍정적인 영향,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뭐 고층 빌딩이나 깨끗하고 도로도 높고 하다 보니까 도시 경관도 이렇게 정비된다. 깨끗해집니다. 도로, 주차 공간, 도로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 부정적인 재개발로 늘어난 인구만큼 공공시설 확충하지 못할 경우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한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쳐요. 그럼 그만큼 인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늘어난 인구만큼 공공시설도 필요하다는 거죠. 도로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문화적 시설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인구가 늘어난 만큼 확충되어야 그런 불편이 나타나지 않겠지. 주택 철거 재개발의 경우 주거 비용 증가 등으로 원 주민의 재정 청률이 낮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철거 재개발을 할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거 비용이 그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원 거주민이 재정 착률이 매우 낮아요. 보통 한 재정 착률이 떠나는 비율이 80% 이상이야. 80% 이상 거의 나가게 돼요. 80% 이상. 자영업자는 상권이 해체된다. 여기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 그 허름하고 오래된 동네에서 조그만한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도 역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규 새로운 아파트들 또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은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죠. 이러한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좀 더 볼게요. 개발업자와 원거주민 또는 재개발 지역 내에서 원주민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개발업자는 이걸 개발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할 거야. 근데 원거주민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야. 떠나기 싫은 사람들 많다라는 거지. 80%가 떠났다고 했잖아. 떠나기 싫어. 이 간의 어떤 갈등. 과거에 뭐 80년대, 70년대 막 이럴 때 어떤 드라마나의 어떤 소재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개발업자가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 거주민들을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렇게 좀 드라마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재개발 지역 내에 원 거주민 간의 이권이 발생하고 원 거주민도 일부는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은 이 간에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찬성하는 사람은 이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이득이 생기는 사람들이겠지, 그지?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더 가난한 약자들이야. 개발되어도 이거 내 땅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야. 결국은 개발의 이익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거지. 오히려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을 한번 보면 그 과정을 보면 낙후된 도시가 있어요. 영세업자, 뭐 정부 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 영세업자는 여기 낙후 도시에 가난한 어떤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여기가 재개발 되려고 해요. 재개발. 그럼 재개발 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은 여기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요.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치솟는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 그러면 밀려나는 영세업자와 지역 원주민, 가난한 자영업자와 지역 주민은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만약에 조그만한 상점을 하는데 임대료가 뭐 한 30만 원 주고서 한 달에 그 가게를 30만 원 세를 내고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 들어오고 개발이 되면서 30만 원이 3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역의 정체성,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 사회, 지역 정체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곳으로 아예 탈바꿈하게 되는 거지.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지금 전주 한옥마을 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관광지로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먹구리, 먹방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지? 여기에서 한옥마을에서 조그맣게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제 입소문이 나고 뭐 하면서 한옥마을 관광 상품 이런 것들로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오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서 과거에 장사하던 사람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사를 했었는데 결국 이 땅 주인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게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경주도 전주하고 비슷하게 이런 모델로 어떤 관광 상품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주에서 장사를 하던 자영업자들도 이 지역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홍대 일대 마포구청과 관광특구는 신청한다. 시세 임대료 상승 뭐 불보듯 뻔하다. 이 지역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어요. 그런 어떤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임대료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지. 성수동도 봤더니 구청 리모델링 인센티브로 임대료 인상을 억지로 추진한다. 여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들을 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인상을 억제한다라는 얘기고, 또 해방촌 신흥시장 소유주 상인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6년간 임대료를 동결키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잘 나타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야. 여기도 뭐야? 분명히 그런 정책이 이 밑에와 같이 필요하겠죠, 그죠?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면 결국은 여기서 장사하던 자영업자들은 이 지역에 떠나게 될 테니까. 바람직한 방향, 지역 주민과 지역단체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개발이 진행돼야 된다. 지역 주민의 요구, 지역 단체, 행정기관 이런 것들 진행돼야 된다. 민주적으로 재개발의 공공적인 목적을 도입해야 된다. 원거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가령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저렴하게 뭐 영구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이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또는 영세 상인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장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탐구활동 이것도 한번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된 것들이야. 완전 철거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른 거는 거의 몰라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대충 이해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달동네 196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주택이 부족해지자 저소득층이 한 곳에 모이면서 형성되었다. 1960년대에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요. 이촌향도에 의해서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하지만 가난해. 주택이 부족해지자 저소득층이 한 곳에 모여 살던 동네가 달동네야. 판자촌이죠. 인천의 송현동 수도국산 달동네는 1990년대 후반 송현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대. 달동네가 이게 무슨 개발한 거야 보니까, 또 공원도 만들고 박물관도 이렇게 만들면서 과거에 있던 마을은 사라졌지, 그지? 이건 무슨 개발이에요? 철거 재개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도시개발 사례 중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은 아까 얘기했던 곳이 6.25 전쟁 때 피난민들, 이 사람들 가난했겠지, 그지? 허름한 달동네였다. 역시 달동네야. 근데 현재도 산자락에 빼곡히 자리 잡은 집들은 여전히 있대요. 빼곡하게. 아까 레고마을이라고 그랬지.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2009년 빈집과 골목길을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계획.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수리 개조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거지, 그지? 또 학생과 작가, 주민들 마을이 담벼락에 뭐 그림, 조형물들 설치하고 그 살아가는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는 거. 완전히 개발한 건 아니야, 그지?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수복 재개발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게 역사 또 문화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보호해 가면서 개발하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죠. 보존 재개발이지, 그지? 시험 문제에 보통 나올 때는 얘하고 얘를 주로 이렇게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가나는 어떤 방식으로 도시 재개발 추진되었으며 설명해 보자. 가는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되고 있으니까 철거 재개발이다. 나는 수복 재개발이다. 가나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철거 재개발의 장점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번 다 밀어버리고 뭐야? 아파트 단지를 지었어요. 그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성과 경제성이 좋다. 그러면은 이 단층의 단독주택들인데 그걸 밀어내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 채의 아파트를 이렇게 짓게 되면은 수익성, 경제성이 좋다라는 거지. 도시 환경도 깨끗해지면서 아파트 값도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거래될 수 있겠지. 하지만 단점은 원주민은 떠나야 된다. 돈이 없으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이 내몰리는, 약자가 내몰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거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수복 재개발의 장점은 기존 건물을 최대 유지 보수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지역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건 아니니까, 그지? 단점은 거주 환경 개선 효과가 낮다. 완전히 깨끗하게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좁은 골목길, 뭐 주차 공간, 뭐 등등. 또는 관광지화되어 상업화될 위험성이 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살아가고 있는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면서 현 주민들은 뭐 소음 공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막 사진 찍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막 벽화마을에 막 들어와서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문제들, 관광지화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상업화 문제, 뭐 사생활 침해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 지역개발의 의미,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다. 지역 발전을 극대화하고 지역 격차를 줄임으로써 주민 복지를 항상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이 큰 목적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국토 개발에 있어서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올해도 뉴스에 좀 크게 나왔거든요. 드디어가 아니지, 그지?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의 어떤 인구 비율을 낮추고자 했지만은 올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잖아, 그지? 서울, 경기, 인천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집중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또 대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개발이다라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철거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이 중요하다라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부분이야.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이 있다. 요거는 격차를 크게 만드는 것이고 이건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개발이야. 주로 하향식이다. 정부에서 어떤 명령식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정해놓고 개발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 그 지역의 주민의 의사나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향식 개발은 거꾸로 아래로부터의 개발이에요. 지역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상향식 개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좀 더 민주적인 방법이겠지, 그지? 가령 하향식 개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야 포항 여기 이 지역에다가 공업단지 조성해 싹 밀고서 공업단지 만드는 거지. 포항제철소 짓고 울산에 현대자동차 짓고 여기다가 뭐 조선소 짓고 여기다가 뭐 석유화학단지 짓고 막 이런 것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이 성장 거점 개발이야. 주로 개발도상국이 이런 방식을 택해. 우리나라도 60, 70년대 때 이런 방식을 채택했거든요. 70년대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선진국은 아니었으니까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개발 효과, 효율성을 누리기 위해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균형 개발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먹고 살만한 그런 나라들이 균형 개발을 채택합니다. 개발 방법들이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예요. 집중 투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효율성이 크다라는 거지. 이런 경제 성장의 극대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작은 것을 빵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의미를 두는 게 효율성이잖아, 그지? 그에 대해서 균형개발은 우선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를 해요. 저 시골에다가 먼저 뭐 투자를 한다든지, 개발이 별로 돼 있지 않는 지역들, 개발에서 배제됐던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 투자하는 것이 균형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간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경제적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빵을 크게 만들지 못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분배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많이 가져가는 사람과 적게 가져가는 사람도 요만큼밖에 못 가져가. 하지만 여기는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균형 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1970년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야. 이 분배의 문제보다는, 분배의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했던 거죠.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그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성장 거점 지역이라 그래요. 거점을 성장해 놓고 서울, 부산, 뭐 울산 여기 개발해. 그러면은 그 지역의 어떤 그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투자 효과가 큰 지역, 여기가 바로 성장 거점이야. 자원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하다.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양의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병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 단양이라는 곳에 병원을 인구가 3만 명이야. 그러니까는 그래도 병원 노인들도 많고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이 단양에 병원이 별로 없어. 근데 아주 큰 대형 병원을 줬다고 쳐. 대형 병원. 근데 거꾸로 그보다 좀 더 큰 원주에다가 대형 병원을 지을 것인가, 단양에다가 지을 것인가, 이런 문제야. 단양에다 짓는다면 균형 개발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주에다 짓는다면 성장 거점 개발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 원주는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님들 많을 거 아니야. 경제 성장, 돈 잘 벌겠죠, 그죠? 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단양에 때 지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이라는 지역 균형 간의 발전이라는 측면은 맞거든요. 단양에는 산부인과가 한 개도 없거든요. 단양에는. 그런데도 병원을 지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형평성이잖아, 형평성, 그지? 하지만 이제 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양에 산모가 별로 없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인구가 적으니까는 효율성이 낮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에 대해서 균형 성장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결정 존중한다. 상향식 개발이기 때문이야. 상향식 개발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개발하는 방식이야. 이 균형 개발. 파급 효과보다 역류 효과가 클 경우에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 이 효과가 이 지역으로 이렇게 파급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이 성장 거점 개발이거든요. 하지만 역류 효과가 보통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개발한 지역과 그런 낙후 지역과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주민 참여도가 낮다. 상향식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도는 낮다라는 거죠. 주민 의사를 거의 묻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지역 이기주의가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다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은 뭐 대형 뭐 어떤 관광산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투자한다고 쳐요. 어떤 큰 민간 기업에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 근데 이것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서 생각을 합시다.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균형 개발로 개발을 한다고 정해졌어요. 균형 개발. 이거는 큰 도시에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낙후된 지역에다가 A라는 어떤 관광 단지 뭐 이런 대형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것들을 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D라는 지역 각각 다 어떻게 할까요? 서로 유치하려고 하겠죠. 우리 지역에 와라, 우리 지역으로 와라, 우리 지역으로 와라, 우리 지역으로 와라.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겠지, 그지? 이게 지역 이기주의죠, 그죠? 이렇게 혐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님비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핀피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오면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뭐 치열하게 경쟁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핀피 현상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에서는 핀피 현상 이런 것들을 핀피 현상 초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성장 거점이라고 한다. 파급 효과는 핵심부 성장이 주변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 파급되는 것. 역류 효과는 주변 지역의 성장 거점 지역으로 인구나 자본이 집중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처에 오히려 지역 격차가 커지는 거야. 이건 지역 격차가 더 커지는 거. 보통 성장 거점 개발을 할 때는 뭘 기대하냐면 파급 효과를 기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파급 효과보다는 역류 효과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지역 격차가 더 이렇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지. 볼까요? 님비 현상은 보니까 혐오 시설과 관련된 거. 자기적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적 반대하는 거. 뭐 쓰레기 매립장, 뭐 화장장, 뭐 이런 것들, 뭐 방사성 폐기물 뭐 이렇게 처리장, 뭐 이런 것들. 핀피 현상 반대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 자기적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막 경쟁하는 것, 지나치게 자기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핀피 현상이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이게 성장 거점 개발이야. 성장 거점 개발은 뭘 기대한다? 여기를 개발하면 이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까지, 핵심 지역에서 주변 지역까지 전파돼서 결국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서 생각하는 거야. 성장 거점, 이게 파급 효과를 기대해. 그러나 파급 효과보다 역류 효과가 발생할 때는 격차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이건 균형 개발이야. 이건 성장 거점 개발이고 이건 균형 개발. 지금 보면은 전국 생활권이 이렇고 대도시 생활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소도시 생활권 이런 지역을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거야.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균형 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급 효과, 아까 이게 파급 효과는 역류 효과는 뭐야? 성장 거점 개발과 관련된 게 성장 거점 개발. 얘를 기대했는데 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파급 효과는 봤더니 처음에 중심부와 이 주변부의 격차, 여기 제가 개발 전에 보니까는 발전 수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격차가 있었어? 격차가 이렇게 컸어요. 이 정도 격차가 있었어. 이 주변 지역, 여기 주변 지역과 이 중심부 거점, 이 성장 거점하고 중심부와의 어떤 격차가 발전 수준이 컸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격차가 적어졌어요? 격차가 여기 이만큼 발전했잖아. 여기 이만큼 발전했고 어느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왜냐면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니야, 여기도 주변부가. 물론 중심부도 더 많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크게 그려야겠네, 그죠? 격차가 작아졌지. 이렇게 격차가 컸었는데 격차가 작아졌어. 이게 파급 효과야. 성장 거점을 개발했더니 그 발전이 주변으로 파급돼서 지역 간의 격차가 작아졌다라는 거지, 개발 후. 근데 이걸 기대했지만 역류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여기 지금 보니까 개발 전에는 주변부와 중심부와의 격차가 지금 보니까 한 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요만큼의 차이가 났어. 그죠? 그런데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때요? 거의 이만큼의 격차가 발생했죠. 그죠? 이 정도 높이니까. 격차가 작았었는데 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지. 그지? 이게 역류 효과야.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 거점 모델로 70년대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60년대, 70년대. 근데 파급 효과보다는 역류 효과가 많이 발생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커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보다는 이런 역류 효과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또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 개발 과정,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선생님이 좀 포인트를 볼게요. 여기도 조금 어느 정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3차 국토 종합 개발, 1차 봤더니
1차는 72년부터 81년까지야. 10년간이에요. 10년간. 성장 거점 개발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요. 성장 거점 개발이다. 이 성장 거점 개발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하면 결국은 지역 격차가 발생했겠지, 그지? 더 커졌겠죠. 1972년도 81년도인데 수출 주도형 공업화. 이때 뭘 만든 우리 별로 일자리가 없었어요. 이때 우리 막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었거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이런 공업 기반 시설, 공업 기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일자리를 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때 뭐 남동임의 공업 지역 이런 지역들이 많이 개발이 돼요. 울산, 포항 뭐 이런 지역들이 많이 개발됐다. 물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농업 기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거지. 좀 체계적으로 물은 농업과 주로 많이 관련돼 있죠. 물론 물은 농업 용수도 있고 생활 용수도 있고 공업 용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뭘 많이 만든 거냐면 댐 건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댐 건설. 그 다음에 이게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사회 간접 자본은 도로 같은 거죠. 도로, 뭐 항만, 뭐 철도, 뭐 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설들. 대표적인 게 도로와 관련된 게 이건 좀 중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이때 건설이 돼요. 1970년대 초반에 72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1차는 성장 거점이구나. 70년대구나. 그리고 뭐 댐 같은 거 많이 건설했다. 수자원. 그리고 수출, 공업 기반 이런 것들. 물자원 또 농업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생산 기반을 확충했다. 생산 기반 시설. 그러니까 공업 기능 이런 것들 생산 환경을 조성한 거야. 그러니까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었어. 서울과 인천 이런 지역들, 경기 지역, 남동임의 공업 지역, 부산을 중심으로 포항, 울산, 창원 이런 데에 많은 공업 단지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때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지역 간 격차 이런 것들을 크게 발생했을 테고 뭐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거의 경부축 중심의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경부축 경은 서울이죠, 그죠? 그래서 경은 서울과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인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어떤 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경부고속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뭐 부산, 이렇게 해서 뭐 대구, 뭐 대전, 청주, 뭐 천안, 뭐 수원, 서울 이 경부축의 어떤 발전이 좀 빨랐고 뭐 포항, 울산, 창원 이런 남동임의 공업지역, 뭐 인천 이런 지역에 발전이 좀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한 어떤 격차가 좀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차 국토 종합개발, 광역개발이라 그래. 광역개발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장 거점 개발 더하기 균형 개발도 조금 생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커져.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도 좀 지방 분산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균형 개발을 이렇게 섞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때 이런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냐?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아무튼 이 찬사를 안 나오는데 광역 개발이라 그래. 좀 이따 볼게요.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유도했다. 그리고 지방의 어떤 거점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방의 어떤 거점 도시 개발, 수도권과 부산 중심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가령 충청북도다, 청주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 국민복지 향상, 자연환경 보전 이런 것들 넘어갈게요. 생활환경 이때는 생산환경이거든요.
생산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된 거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생활 환경 개선 이런 것들 개발 가능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왜냐하면 지방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국토의 불균형은 계속돼요. 1980년대에도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가. 지역 격차는 계속 커져요.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은 지속됐다. 그럼 왜 이런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균형이 더 커졌는가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은 마련돼 있었지만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수도권의 집중도는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1차하고 3차가 잘 나와요. 그리고 4차 균형 개발이에요. 균형 개발. 성장 거점 개발이 균형. 낙후된 쪽 먼저 개발하는 거 아니야. 92년부터 99년, 여기 10년씩인데 4차가 2000년부터 시작되면서 여기 조기 종료돼요. 좀 10년이 안 되지 채. 지방 육성, 균형 개발이니까 지방이 당연히 들어가겠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 신산업단지, 이거 잘 나와요. 신산업단지 이따가 한번 써볼게요. 주로 어디에 만들어지냐면은 서해안에 어떤 신산업 단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많이 돼요. 왜 서해안이 좀 이렇게 많이 생기냐? 서해안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만들고 막 하거든요. 이거는 뭐와도 또 인천도 엄청 커져요 이때. 근데 뭐가 관련해요? 중국 교역이 크게 증가해요. 지금 1990년에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90년대 초반에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과 교역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서해안이 크게 중요성이 그 전보다는 크지 않았어. 근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지. 서해안에 뭐 안산이라든지 또는 뭐 평택, 화성, 뭐 이런 당진, 막 이런 지역, 서해안에 또는 목포, 서해안 쭉 내려가서 군산 이런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요. 남북 교류 지역 개발 및 관리. 그래서 이제 통일을 어떤 대비한 이런 어떤 개발 계획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분산형 개발이다. 집중 거점을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 1차 때부터 나타난 이런 환경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게 발생하다 보니까는 환경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어떤 신경을 쓰는 그런 때다. 근데 여기다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이때 또 90년대 때, 1990년대에 도농 통합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농 통합시, 제천도 제원군과 제천시가 나눠졌었는데 지금 통합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90년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많이 나오는 게 서해안 이런 신산업단지, 도농통합시, 균형개발, 뭐 지방육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차 국토종합개발 볼게요. 최초 계획 3차를 조기 종료하고 2000년부터 20년간, 10년에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뭐 통일국토. 균형이라는 것은 지역 간 균형을 의미하겠죠. 그죠? 이게 지역 간 균형. 지역 격차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개방국토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과 관련되어 있을까? 개방국토. 개방국토는 WTO가 1995년에 출범하거든요. 세계적으로 경쟁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지. 그런 것과 그런 맥락에서 필요하겠죠. 그죠? 녹색 국토는 뭐야? 친환경 어떤 개발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통일 국토는 북한과의 말 그대로 통일을 염두에 둔. 그래서 군사 접경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 이런 것들도 국토 종합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2020년까지 1차 수정 계획이 있었고 1차, 그다음 2차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차 수정 계획이 있었는데 그 맥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차 수정 계획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국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수정했다. 글로벌 녹색 국토 조성을 위한 4차 종합 국토 종합 계획이 되었다. 유라시아 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 저탄소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한
녹색 국토 실현이라는 목표, 가장 큰 틀은 글로벌 녹색 국토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큰 화두에 두고서 어떤 국토를 개발해 가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녹색 국토가 큰 화두이고 목표가 지금 뭐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지속 가능한 친환경, 품격 있는 매력 국토 뭐 이런 목표로 삼았어요. 그죠? 근데 국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적 협력 이런 것을 강화한다. 여기에서는 좀 포인트가 그 지역 특화. 요즘에는 그 지역성 이런 것들도 크게 좀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지역의 어떤 경쟁력, 세계화 속에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그 지역성을 경쟁력 있게 어떤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광역적 협력이라는 것은 그 주변 지역들이 뭐 이렇게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도시와 그 배후지, 그 주변 지역들이 협력적으로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 이런 것들은 뭐 친환경과 관련된 거지, 그죠? 친환경 국토 개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고 또 어떤 것들도 담겨져 있냐면 뭐 기후변화 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 주거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이런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정주 환경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녹색 교통, 뭐 친환 국토 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막 이런 것들은 뭐 친환경 어떤 교통 그리고 뭐 스마트한 교통 그리고 자동차 교통보다는 어떤 철도 교통 중심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것들 그리고 뭐 첨단 친환경 물류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뭐 고속철도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 것들이 막 개발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된 정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 국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야. 그러다 보니까는 바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 그지? 해양 자원에 대한 어떤 이용 그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 뭐 아시아의 어떤 허브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을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가능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는 바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네요. 북극 항로 요즘 지구온난화에서 북극이 많이 녹고 있잖아요. 북극 항로 개발. 북극으로 해서 저기 배가 가게 되면은 현재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손바닥 좀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수에즈나 여기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나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북극을 이용하면은 유럽까지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금방 간다는 거죠. 혹시 이 거리가 3분의 1 이상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북극 항로에 대한 어떤 개발도 여기에 좀 포함돼요. 그리고 해양 자원 개발 막 이런 것들 뭐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 또는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그런 관문 역할로서 우리나라가 위치가 굉장히 또 중요성이 크기도 하지, 그지?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국경적 국토 경영 기반 글로벌하면서도 이제 세계화 속에서 어떤 무한 경쟁 속에서의 어떤 협력, 국토 경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개발과 지역 갈등, 지역 개발에 따른 이익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지, 그지? 환경 문제 개발에 따른 생각의 차이가 이 개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또 이익이 있는 측과 피해가 있는 측 간의 어떤 이런 대립들, 환경 문제 및 개발에 대한 환경 단체다 엄청나게 반대하겠죠, 그죠? 뭐 이런 어떤 갈등들, 자기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님비 현상, 핀피 현상 등이 어떤 지역 이기주의를 심화시킨다. 님비 현상은
혐오 시설, 싫어하는 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오지 말라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핀피 현상은 그것을 그 지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핀피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람직한 지역 개발 방법은 무엇이냐?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균형 발전 및 전략 도시.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했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보겠지만은 지역 간의 격차가 뭐 GDP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 그래서 뭐 도시든 촌락이든 어떤 이런 행복생활권 추진, 지역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어떤 국토 공간, 지속 가능한 것은 어떤 환경과 관련될 수 있겠죠, 그죠? 과거 도시화와 산업화에 중점을 둔 국토 계획과 다른 미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토 공간. 여기서는 이제 또 친환경과 관련된 어떤 국토 공간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5차 국토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안이 만들어졌어요. 어느 정도. 뭐 또 앞으로 또 수정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사회냐 봤더니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 그리고 뭐 4차 산업. 이런 세계를 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목표로 이렇게 이런 변화에 따라서 큰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뭐 이렇게 균형 있는 국토 또는 뭐 스마트한 국토, 뭐 혁신, 어떤 국토 개발 이 세 가지를 목표를 두고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변화에 가해갔죠. 이런 것들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면 그 변화에 맞게끔 여전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뭐 정보, 지식 정보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봤는데 오른 시간에 본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쉬운 내용이었던 철거 재개발, 수복 재개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1970년대에 EB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 간의 차이점 이 차이점을 뭐랑 연결해서 봐야 돼요? 1차와 3차 1차와 3차 1차는 성장 3차는 균형 개발 1차와 3차 그리고 4차는 별도로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지만 광역개발,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을 섞어 놓은 것이다. 이게 지금 광역개발, 대도시와 배후 지역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설정했다. 이때 대도시는 지방의 거점 도시야. 지방의 어떤 중심 도시와 배후 지역은 그 주변 배후 지역 농촌을 포함한 낙후된 지역들 이거 지역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설정해서 그 권역 내에서 이렇게 인허 분담 연계 개발을 하는 것이다. 가령 충청권 이렇게 충청권 뭐 이런 식으로 충청권의 중심은 대전이야. 대전이 제일 큰 도시잖아, 그지?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또는 청주 일부 지역 이런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요것이 지역사회로 이렇게 파급되는 것을 조금 이렇게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 광역개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거점이 돼서 집중적으로 개발됐다라고 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면서 문제까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